한국이 이런 자유세계에서의 중요한 공급망들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국제질서 설계를 이런 국가들하고 같이 잘 해나가는 것이 네, 오늘 모신 분은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 책의 저자시죠. 이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제목이 참 이렇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데요. 일단 강대국의 정의 한번 좀 내려주시겠어요? 강대국 하면 일단 중국, 미국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지금 중국, 미국은 강대국 중에서도 뭐 초강대국이고요. 옛날 말로 표현하면 이제 슈퍼파워. 근데 강대국의 정의가 시대에 따라 좀 변화해 왔습니다. 네. 이제 시대를 전근대와 근대로 나눈다면 전근대 주로 이제 농업과 영토, 인구 이런 것들이 중요했을 때 강대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그리고 군사력이 강한 이런 국가들을 강대국이라고 했는데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 결국은 경제력, 뭐 산업, 기술 이런 면에서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제 질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강대국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그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뭐가 있을까요? 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대부분의 하드웨어적인 조건들은 상당히 많이 이미 갖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강대국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G7을 보게 되면 네. 인구 면에서 1억이 넘는 국가는 2개의 국가밖에 없습니다. 일본하고 미국 정도 되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뭐 사이즈나 경제력 면으로 봤을 때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국가들이고요. 또 그 중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영국,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점점 이제 국력이 하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사력을 포함해서 뭐 기술력, 지금 공급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 역량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이 하드웨어 면에서는 상당히 강대국의 위치에 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대국 클럽에 들어가서 네. 강대국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 같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요. 아, 하긴 우리는 그냥 가끔 초대받아서 가는 거죠. 예. 근데 가끔 초대받는 게 요즘에는 거의 정기적으로 초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강대국의 지위로 점점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제 이런 기회를 잘 잡아서 이번에도 뭐 G7에 대통령께서 가시느냐, 뭐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가시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회의를 초청을 받지 않고도 정식 멤버로 계속 갈 수 있는 위치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강대국들끼리 같이 좀 놀아야 저희도 그렇죠. 강대국으로 인정을 끼리끼리 받는 것이죠. 논다. 그렇죠. 네. 네. 우리도 강대국이 네. 돼서 그래서 같이 놀다 보면 저희도 강대국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고 강대국 같이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21세기형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강대국에서 하드 파워를 이제 얘기할 때 군사력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사력이 강대국의 핵심 요소였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근대 시대에는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을 가지고 땅을 넓히고 땅을 넓히다 보면 토지가 늘어나고 또 노동력도 늘어나고 노예로 이제 이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서 네. 군대도 더 강력한 군대가 되고 이런 시대였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역시 강대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산업 네. 그리고 경제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군사력도 결국은 옛날에는 군사력이 강하면 그게 경제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토지를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으면 경제력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으면 군사력도 강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드 파워 면에서는 군사력보다는 경제력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 면에서는 역시 우리가 세계에 열려 있는 자유 경제 시장 네. 이런 부분에서 무역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세계 시장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설계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굉장히 대단한 나라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한국이 굉장히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산업에서도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문화 면에서도 그렇고요. 문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던 시기에는 우리 1인당 GDP가 100달러가 안 되던 네. 시대에 제가 태어났지만 지금은 뭐 거의 4만 불 가까이 되고 있고 그 짧은 시기에 산업화, 민주화, 그다음에 뭐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뭐 K-팝을 비롯해서 세계를 지금 문화 용토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국의 이미지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대단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강대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 파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요소 외에도 정신적인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책에서 이런 점을 좀 언급하셨는데 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외교와 관련해서 아니면 국가 전반을 경영하는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면에서 봤을 때 지도자들의 마인드셋이 아직도 좀 개도국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뭐 G7에 가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할 정도면 사실은 아직 개도국에 머물고 있다. 왜냐하면 G7 같은데 당연히 가서 우리가 강대국들과 함께 세계 질서를 설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외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 시야를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한국의 경제 영토가 동북아시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가 한국의 경제 영토이기 때문에 이 경제 영토를 다른 강대국들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그 경제 영토 관리를 위해서 전략적 사고도 하고 그다음 우리 젊은이들을 그런 글로벌한 장에 자꾸 보내서 트레이닝도 시키고 그런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경쟁도 하고 해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지적인 강대국의 지적인 능력을 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국 연성 권위주의 모델 이것에 대해서 좀 언급이 좀 나오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워낙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중국에 대한 뭐 부정적인 혹은 때로는 어떤 획일적인 어떤 효율성 이것도 좀 강조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어떤 문제점들을 좀 많이 부각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 연성 권위주의 모델이라는 게 예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찰머스 존슨이라는 미국의 정치 경제 학자가 개발한 이제 디벨롭멘탈 스테이트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개념인데요. 연성 권위주의 모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뽑는다면 하나는 열려 있는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해서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이 또 하나고 다른 하나는 이제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관료제 국가가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이 이 연성 권위주의 모델을 통해서 60년대부터 발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이제 일본이 먼저 그런 모델을 가지고 발전을 했고 한국 이후에도 뭐 무슨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이다 이런 국가들이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똑같은 경로를 가지고 중국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 관료주의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 관료주의 국가가 세계 시장을 활용하는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시장의 질서가 확립이 돼서 시장 질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직도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주의적인 이제 공산당이 있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국가인 것이죠, 아직까지. 그런데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다 보니까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산업과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국가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뭐 각 성에서 비슷한 전략 산업들에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과잉 생산이 되고 과잉 생산이 된 것들이 이제 해외로 거의 덤핑같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 안 되는 기업이 있으면 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도산을 못 시키고 계속 살려주다 보니까 제품들은 또 굉장히 계속 생산이 되고 그런데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저가, 장난감이나 뭐 옷이나 이런 것만 생산하고 아니면 중진국 수준에서만 머물렀으면
다른 좀 고부가가치 생산은 다른 선진국이 하고 중국은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해서 이제 그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이 전략산업 개발을 연성권위주의 모델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최첨단까지 지금 그렇죠. 다 산업을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장난감, 뭐 옷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뭐 AI 요즘에 뭐 말하는 BYD의 전기 자동차,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산업을 다 쓸어버리니까 자국은 혼자 발전하는데 다른 나라 산업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이제 자유시장 질서에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중국이 이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물건들을 수입을 해서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조가 파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럼 이런 구조는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발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잘 안 맞는다. 좀 바꿔보자. 해서 그거를 굉장히 와일드하게 아주 심하게 바꾸려고 뭐 관세도 높이고 뭐 이런 뭐 이렇게 자꾸 때리는 그런 정책을 쓰는 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그렇죠. 거죠. 근데 이분도 이거 굉장히 좀 이 세련되게 하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지를 않아요, 국가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사실상 문제의 근원은 중국의 경제 정치 모델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초강대국이죠.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2030년에 대한민국이 이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네. 그 아직은 강대국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제 준강대국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2030년도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보완이 되면서 우리가 인정받는 강대국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첨단 제조업의 중요한 공급망을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공급망의 중요한 부분들을 중국이 들어와서 산업을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시장을 좀 소비 시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하고 서로 상보적인 경제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 흐름을 같이 따라가서 미국과 함께 그런 중국의 그런 경제 구조가 소비 시장 중심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첨단 제조업의 제조업 기능이 상당히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거든요. 그걸 이제 옛날에 아웃소싱을 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금융이나 뭐 이런 아주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저희가 미국 공급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사력 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업 같은 거는 뭐 미국한테 필요 불가결한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이 이런 자유 세계에서의 중요한 공급망들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국제 질서 설계를 이런 국가들하고 같이 잘 해나가는 것이 한국한테 강대국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뭐 G7이나 나토나 이런 데서 계속 부를 겁니다. 코드에서도 부를 거고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네. 2030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의 노력이 계속 기울여졌을 때에는 그냥 G7 아니면 나토 무슨 회의 뭐 이런 저런 회의들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참가하는 그렇죠. 국가가 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2030년까지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왜 2030년이냐 하면 2030년까지 우리가 그런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하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교정을 못하면 2030년 이후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국제 질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힘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힘들다는 거죠? 2030년 이후에 힘들다는 것은 잘못하면 중국 중심의 경제권,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의 경제권으로 시장이 두 개가 갈라질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두 개로 갈라지면 한국은 글로벌 시장의 경제 영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시장이 좁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시장이 작아져서 문제고 또 하나는 미국 시장 쪽으로 갈 거냐 중국 시장 쪽으로 갈 거냐 국내에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잘못해서 중국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 산업들이 한국 산업들이 이미 다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으로 이 편입이 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방향이 되기 이전에 한국이 2030년에 강대국의 지위를 좀 확보를 하고 국제 질서가 이전의 질서로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한국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시장이 두 개로 갈라진다 하더라도 네. 중국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극 질서라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에서 여러 개의 강대국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다극 질서로 가는 네. 것들을 이제 중국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지역에서 서양이나 뭐 외세는 나가라 동아시아에서 여기는 우리 중국권이니까 중국권에서는 우리가 맹주고 유럽에서는 유럽 사람들이 맹주를 하고 뭐 미국에서는 미국이 맹주를 하라 이런 의미인데 거기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세계 회의를 개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세계에서 그런 맹주들을 다 부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플러스 일본은 그 맹주들 회의에 부를 거예요. 근데 아마 한국은 안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네. 그러니까 최소한 2030년까지라도 중국이 다극화됐을 때 한국을 강대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위까지는 가지 않으면 아마 작은 나라, 뭐 소국, 뭐 옛날에 속국 이런 인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특히 일본과는 우리가 워낙 해묵은 감정 때문에 예. 뭐 정말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짜 뭐 뜨거울 땐 저 엄청난 그 반감을 가진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고 예. 그걸 또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일본과 관련해서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역사와 민족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제가 뭐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외교안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과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서 다 잘 살게 됐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안보적으로는 으르렁거리면서 지내냐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일본, 중국들이 그래서 안보적인 면에서 협력이 잘 안 된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게 아시아 패러독스가 아니라 아시아 미러클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서로 으르렁거리고 역사적인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서로 시장을 열어서 협력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서로 역사적인 감정도 있고 뭐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 때문에 결국은 갈라졌다가 다시 붙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뭐 죽창가도 나오고 하면서 많이 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장으로 붙는 것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일 관계는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 뭐 민족적인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조용하게 전문가들이 해결을 하고 그래도 지금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더 앞순위로 나오고 역사와 민족이 시장을 덮어버리는 일, 그러니까 역사와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시장을 덮어버리는 일은 가급적이면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가장 우리의 그 아킬레스라고 할 수 있는 게 북한 아닙니까? 특히 북한의 핵 문제.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핵 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야 진정한 강대국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핵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능력이? 이란을 보니까 네.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전 단계까지라도 우리도 그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이런 정도라도 단계를 우리가 좀 가져와 보자.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란 교육하는 거 보니까 이게 주변국들이 쉽게 허락 안 할 것 같다는. 네. 근데 기술적인 능력 면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능력은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핵을 당장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핵무장하는 거는 현재의 조건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경제 영토를 가지고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핵무장을 뭐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바로 경제 제재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공급망이 다 막히고 그러면 한국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핵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을 자체적으로 지금 막 밀고 나가서 독자적 핵무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도 핵을 갖고 있고 러시아도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이웃 그렇죠. 국가들이. 그래서 이런 핵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도 억지력을 어느 정도 갖기 위해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가 지금 핵은 못 만들지만 필요시에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핵카드, 핵 능력 카드는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핵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절대 핵을 안 만들 거다라고 전 세계에 공언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국제법상으로도 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생존의 위협이 될 경우에는 우리도 핵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아무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NPT에 들어있는 네, 상황에서 NPT 에서. 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핵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있죠.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으니까 먼저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반격을 하는 게 본토 반격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나면 마지막 단계는 러시아의 핵이 나오니까 그래서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선제 공격을 해서 일정 정도의 땅을 점령을 하게 되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핵이 없는 우리나라가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을 상대할 경우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최악의 경우들까지 다 우리가 상황을 생각을 해서 핵 카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남북 관계 사실상 우리의 손을 떠났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이 강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트럼프 미국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미국에 달려 있다기보다는요. 사실 미국에 달려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쥐고 있었거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서 우리는 카드를 다 갖고 있지만 너는 카드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이 그때 미국이 상당히 많은 카드를 다 갖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경제 제재가 촘촘하게 얽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미국하고 수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전판을 제공하는 거라서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경제 제재, 그다음에 북한의 안보, 북한의 에너지 공급, 경제 재생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 러시아라는 카드가 새로 생겨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의 또 우크라이나의 이제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카드를 획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에 이란도 있고 이런 나라들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되니까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도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은 옛날같이 경제 제재를 풀어야 된다는 미국과 협력을 해서 네.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 협력을 해서 경제 제재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민족끼리라는 소위 남한과 북한이 만나서 뭘 해결하기에는 지금은 국제정체 상황이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 이 축으로 묶여 있어버리고 그렇죠. 한국은 또 자유진영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둘만이 독자적으로 만나서 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결국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조건들을 막 갖추려고 노력하고 결국 2030년 강대국이 돼야만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절박하다고 보시는 이유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죠. 절박하다고 보는 이유는 결국은 저는 중국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예. 중국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망,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거의 다 이제 재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이 중국 경제권, 소위 말하는 천하 경제권을 만들어 버리면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하위 경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 중국 경제권에서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이 AI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일단 플랫폼에서 이제 경제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것도 중국은 자체적으로 뭐 알리바바, 탄센트, 뭐 바이두 같은 자체 플랫폼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이 딱 들어가서 접속하는 순간 그냥 중국 경제에 접속을 하게 돼버리고 종속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산업 면에서도 그렇고 정치 면에서도 그렇고 외교 면에서도 그렇고 기술력 면에서도 그렇고 중국 경제권에 들어가면 한국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빠르게 속국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외세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안보적인 이유로 다 차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그렇죠. 수입까지.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나가라 그럴 거고 한미동맹도 없앨 거고 한국은 강력한 한국을 자기 밑에 두는 게 싫으니까 점점 정치 외교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강대국의 지위를 획득을 해서 다른 자유진영의 강대국들과 함께 국제 질서가 이렇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도 잘하고 협력도 하고 같이 교정의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을 적대국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 네. 관계를 다 끊는 게 아니라 이쪽에 한 발을 내디디면서 중국을 같이 교류하고 중국을 인게이지하는 그런 위치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